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적시사 고성국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날 예정입니다. 당 정의 의정활동과 전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마다 만나는 코너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스포츠 소식을 담은 스포츠 먼데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격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정치경제 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입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역시 중동 상황이군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충돌이 거세지면서 미국이 레바논 내에 있는 자국민들 떠날 것을 촉구했군요. 네, 미국 국무부가 어제 민간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을 때 빨리 레바논을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안보 상황이 심각해지면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 출국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레바논 남부와 시리아 국경 난민촌 인근에 있는 미국인은 즉시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7월 말에도 자국민에게 레바논을 떠나라고 권고했는데 이번에 수위를 더 높인 겁니다. 미국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실 안보실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갈등이 고조될 위험이 있다, 더 극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총리대행은 이번 주 개막하는 유엔 총회에 원래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취소한 상태입니다. 네. 중동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고 심각하다는 건데 이 전쟁 수준의 확전, 이게 우려되는 상황이죠. 네, 지금 악화 일로입니다. 원래도 양측의 국지전이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지난주 헤즈볼라에서 수천 대의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가 폭발했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네. 이 사건 이후 지금 충돌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삐삐 폭발이 현지 시간으로 17일이었는데 헤즈볼라가 19일 로켓 140발을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쐈고요. 네. 그 다음 날인 20일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있는 아파트 2개 동을 폭파시키는 테러를 가했습니다. 이 테러로 헤즈볼라 고위급 지휘관 16명이 사망했고 민간인 피해도 크게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로켓 발사시설 290여 곳을 전투기로 공격했는데요. 그러자 헤즈볼라가 어제 또다시 100발이 넘는 미사일을 이스라엘을 향해 쐈습니다. 이스라엘도 또 어제 알자지라 방송이 아랍권에 편향된 보도를 한다며 팔레스타인 라말라에 있는 방송 지국을 급습해 45일간 폐쇄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며칠간의 충돌은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충돌로 평가됐는데요. 만약 이란까지 가세하면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이 내일이죠.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습니까? 네, 지난 주말 방송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오늘로 취임 2개월을 맞은 한 대표가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동안의 관행을 놓고 봤을 때 다 같이 보는 만찬 자리에선 아무래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렵다 보니 만찬 전 별도의 독대를 통해 민감한 현안을 따로 얘기하자는 겁니다. 지금 의정 갈등 해법에 있어서도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와 복지부 책임자 경질에 대한 대통령실과 한 대표의 입장이 갈리고 있고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와 최상병 특검법을 놓고도 여권 내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까지는 독대 여부에 대해 상황을 좀 보자며 말을 아꼈는데 한 대표 측이 독대 제안을 언론에 먼저 공개한 것을 놓고 불편해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오늘 중 정리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 공항 영접
장면도 관심을 모았군요. 네, 윤 대통령이 어제 오전 6시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한동훈 대표도 성남 서울공항에 영접을 나왔습니다. 비행기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비서실장 순으로 서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과는 악수를 하면서 50초간 대화를 나눴지만 한 대표부터는 말없이 악수만 하고 지나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주말에 비가 많이 와서 이 수재 대책 관련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자, 야권 소식도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다음 달 16일,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경쟁을 하고 있군요. 네, 양당은 22대 국회 출범 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요즘 재보궐선거 때문에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0월 16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서울시 교육감, 부산, 인천, 전남 두 곳 등 총 5군데서 치러지는데 이 중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자리를 놓고 쟁탈전이 벌어진 겁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일찌감치 이번 재보궐에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추석 연휴 직전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곡성 민심은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왔는데 영광군수 자리가 양당의 초박빙으로 나오면서 지금 민주당에 비상이 걸린 분위기입니다.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영광군을 찾아가 후보 지원에 나섰고요. 오늘부터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역을 찾아갑니다. 오늘 영광군수 후보의 선거 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하고요. 내일은 곡성군수 후보, 내일 모레는 구청장을 뽑는 부산 금정구에서 현장 최고위를 엽니다. 예, 이렇게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그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간의 설전도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 시작됐다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조국 혁신당에 고인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비판했고요. 그 이후로는 조국 대표가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있던 때 재보궐선거에 매달리느라 본회의에 불참했던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 김보엽 수석 대변인은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왜 민주당 땅에 혁신당이 얼쩡거리냐 이거 아니냐. 경쟁 억압이야말로 호남 정치가 상하기 시작하는 길이라고 맞섰습니다. 조국 대표는 현재 영광읍에 거주하면서 선거에 올인하고 있는데요. 네. 그 혁신당이 이번 재보궐에 사활을 거는 이유로 황운하 원내대표는 군수와 구청장 선거에 왜 요란 떠냐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선거는 대중정당, 대안 세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에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에 맞서 최고위에서 어떤 비전을 내놓을지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했던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이 사안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군요. 네, 의료계에선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자성보다는 구속된 전공의를 두둔하는 기류가 현재 더 큰 상황입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토요일 서울 성북경찰서를 찾아 구속된 전공의를 면회했는데요.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전공의에 대해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며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의사회는 그 전날 전공의 구속을 인권유린이라 규정하고 집회를 열었고요. 서울시 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블랙리스트 유포는 정부의 초법적 대응에 대한 저항수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사 중에서도 블랙리스트 유포를 부끄러운 일이다, 집단 괴롭힘이다, 범죄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의역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기도 했는데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은 현재로선 요원한 상황입니다. 네. 이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 2학기 등록도 안 하고 있다고요? 네, 교육부가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전체의 3.4%에 불과했습니다. 등록 인원이 한 자릿수에 그친 곳이 절반이었고 아예 한 명도 등록을 안 한 곳이 9곳에 달했습니다. 네. 교육부가 수업에 돌아오기만 하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면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어제 진보 진영 서울시 교육감 후보 3명으로 추려졌는데 그 광노현 후보가 탈락했군요.
네, 진보 후보 단일화 기구가 어제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강신만 전 정교조 부위원장과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재남 전 오류중 교장 등 이 3명이 후보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틀간 모바일과 현장 투표를 통해 5천여 명이 투표를 했고요.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1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14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용을 받았었고 반납해야 할 선거부정금 35억 중에 30억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출마를 놓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불출마를 요구했었습니다. 네. 진보 진영은 이번 1차 결과와 이번 주 24일, 25일 실시되는 여론조사를 반반씩 합해서 25일 저녁 최종 단일 후보를 낼 예정이고요. 보수 진영은 단일화 기구가 어제 이틀 전 여론조사를 마치긴 했는데 네. 곧장 발표하지 않고 25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독자 출마하겠다는 후보들이 있어서 사실상 단일화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엘레바마 주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또 벌어졌습니다. 네, 버밍햄 유흥가에서 총기 난사로 최소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상황입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1일 밤 11시쯤 여러 명의 총격범이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총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현재 위독한 상태의 피해자들이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고요. 아직 체포된 용의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 총기 규제 관련 추가 행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총기 규제에 대한 추가 행정 조치를 발표한다고 어제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추가 조치에 완전히 새로운 구상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문제는 미국 대선의 쟁점이기도 한데요. 네. 민주당은 엄격한 총기 규제를 선호하는 반면에 공화당은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무기 소지 권리를 근거로 총기 규제 강화에 대체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출근길에는 긴 소매 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는데요. 현재 기온 파주 12.6도, 서울 16.7도, 경북 봉화 14.5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평년 이맘때 기온이지만 최근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기 때문에 더욱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25도로 웃돌아 평년보다 1에서 3도 정도 높은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27도, 원주 25도, 대전과 대구 26도, 전주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입고 벗기 편한 겉옷 하나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쾌청한 가운데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고요. 오늘까지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7.1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원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휘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출근 차량들로 일찍부터 교통량이 늘어서 곳곳이 정체길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한강변을 따라 양방향으로 교통량이 늘고 있는데요. 강 동쪽으로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모두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강 서쪽으로는 서울 시내 들어와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는데 반포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동부간선로 성수 방향도 도봉 요금소부터 쭉 정체길입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방향도 탄천 나들목부터 탄천 일교까지 지나는데 30분 이상 걸립니다. 고속도로 역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 판교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도 죽전과 오산부터 10km씩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팔곡에서 팔탄분기점 지나는데 30분 이상 걸리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 남한산 분기점에서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은 합익에서 남동까지, 신천에서 일지까지 막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반월터널에서 양지터널 사이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한동훈 대표 내일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회동에 함께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국민의힘 김재현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 아주 타이트한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가는 거 당 지도부 또 장관들 당연한 거죠. 예, 통상적으로 그 대통령이 순방을 하고 보통 이제 그 전송이나 또는 환영할 때 보통 여당 대표가 꼭 참석을 한 게 관례였습니다. 네. 특별한 경우는 예컨대 새벽에 간다든가 네. 또 시간적으로 좀 힘든 경우 이런 때는 그냥 나오지 마시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죠. 아, 대통령실에서 지금 시간적으로 이러니까 네, 꼭 이렇게 안 오셔도 된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보통 이제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정부와 여당이 잘 협조하고 있다 이런 모습도 보여줄 필요에 있어 통상적으로는 환영이나 환송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한 보도에 따르면 한 50초 대화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간단하게 악수만 했다 그러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도 이런저런 정책 해석이 있던데 상황이 좀 묘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수해가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순방 기간 중에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최소한의 담당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과 대화를 했을 것이고 나머지 마중 나온 분들 환영 순방 결과에 대해서 좀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보통 접견실에서 차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냥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상적인 만남이었는데도 그것이 또 언론에서 굉장히 뉴스가 되는 거 보니까 상황이 자꾸 좀 이야기를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거를 당에서 또 한동훈 대표도 좀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늘 있을 수 있는 일인데도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 이렇게 또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자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또는 그동안의 공무원들의 보고 정부 정책 전체의 연속성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여당의 대표는 아무래도 국민들과 많이 만나면서 여론에 민감할 상황이기 때문에 잘 조화롭게 대화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이 사전에 공개가 됨으로써 좀 양쪽 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대화가 있었다라고 공개를 하면 추후에 공개를 하면 훨씬 더 신뢰성도 높아지고 좋아질 텐데 사전에 공개가 되는 것은 약간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곤욕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만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대략 몇 명 정도가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까? 근데 이제 여러 명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여러 명이지만 대통령실에서 보통 수석 비서관들이 참석을 하는 것은 이제 당의 지도부가 오니까 그 자리에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 협조를 하자는 그런 의미로 보통 수석 비서관들이 참여를 하고 당에서는 지금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일부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참여하거든요.
이것이 사실 무슨 정책 협력을 위해서는 그 고위당정 회의가 있기 때문에 네. 정책적인 조율을 위해서는 그런 대화가 자주 있고, 반면에 이번에 대통령이 만찬을 하자고 한 것은 사실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 좀 상견례를 또는 더 나가서 이제 앞으로 대화의 물꼬를 좀 트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네. 이게 저 여러 사람이 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든가 또는 뭐 사진 찍고 밥만 먹고 헤어지면 뭐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좀 사실은 그 의미 자체가 그 당 지도부가 만나는 것,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만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뭐 의미가 없고, 인원이 적다고 해서 아주 그 의미가 있고, 저는 그런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보면 뭐 지금 지지율이 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네. 또 한동훈 대표가 일종의 승부수처럼 이제 내던진 것이 여야 의정 협의회인데 이게 또 잘 안 되고, 특히 정부의 입장과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에 좀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직접 한번 풀어보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뭐 그런 의미에서 그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여러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사실 여야 의정 협의체를 구성할 당시부터 네. 걱정스러웠던 것은 사실 의사단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 근데 의사단체의 반응이 있는데 그 의료인들의 반응 내지 의사단체의 요구사항을 정부 측에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여야 의정 협의체가 되지 않는다고 가버리면 결국 이것은 의사 주장은 맞고 정부 주장은 틀리다라는 전제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또 해결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조율을 해서 그 정책을 조율하고 그다음에 의료개혁 문제를 좀 성공시키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느 일방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잘 조율하는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 역할을 대통령께 잘 말씀드리고 또 대통령의 그 생각을 잘 들어보고 조율하려는 노력, 저는 그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한쪽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네. 뭔가 예를 들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잘 풀 수 있는 중재안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것을 찾아내는 노력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의료계 일각이나 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야권의 주장 중에는 그 대통령 사과, 그다음에 책임자 문책,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책임자 문책, 또 거기에 뭐 아예 내년도 입시 정원을 뭐 동결 원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위원님? 그러면 이제 그게 이 의료개혁 문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네. 대국민 사과를 해라는 취지, 또는 더 나가서 그에 참여했던 책임자들 문책이라 이러면 이게 대화가 되지 않는 네. 상황이죠. 저 정부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도 의료개혁 문제는 굉장히 필요한 개혁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부가 사활을 걸고 진행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의 그 우선순위별 또는 더 나가서 정책의 국민 선호도 여론조사를 보면 네. 아직도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의료개혁 정책을 추진해 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 부작용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다음에 피로감을 느끼는 정도다. 그런 판단이라면 그런 상황인데 저 책임자 문책하라 또는 대통령 사과하라 하면 그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뭐 야당이야 지금 그거 아니라도 별
그 해괴한 말씀을 다 하시니까 그렇다 치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상황에서 그런 저 책임자를 문책이라든지 대통령 사과회라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그 저 중재라든지 또는 그 여야 의정 협의체라든가 또는 이 저 의료 계획이 좀 더 성공적으로 순탄하게 가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데는 현실적이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요. 그 블랙리스트 이른바 그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한 혐의로 그 한 명이 이제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뭐 인권 유린이다는 이제 의료계 일각의 비판부터 해서 뭐 쭉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 현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그런 저 의료인이 구속까지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에 대해서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하기 때문에 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사건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사건 그 단면을 놓고 보면 지금 의료인 중에서 그 환자 치료에 참여한 분들을 공격하는 내용의 그 저 명단을 공개하고 그에 대해서 공격하는 내용의 게시글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을 또 여러 군데 그 전파하고 그런 행위 자체를 무조건 찬양하고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법적으로 그 판단하는 것 자체를 무슨 저 의료인을 공격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저 그 현상을 보는 눈은 좀 다르라고 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계획 문제를 추진하는데 이 문제까지 있어서 네.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좀 선처를 하자 네. 또는 더 나가서 처벌 수위를 낮추자 뭐 그런 정책적인 고려를 하자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그 자체가 잘못되었고 더 나가서 처벌하는 것이 의료인 탄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사건의 본질을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의료인을 공격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며칠 사이에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또 네. 야당이 그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또 관계자들 그 이야기도 들어보면 첫째 김건희 여사가 그 당사자인 김영선 의원과 대화를 하거나 그 저 무슨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은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제가 확인한 것인지를 다 그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보도 내용이나 그런 주장에 보면 이른바 명태균 씨라는 분이 이 문제의 중심에 있고 그분이 지금 굉장히 그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개혁신당의 그 이준석 대표,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천하람 의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천하람 의원은 비례대표 3분을 주자고 내부적으로도 강력히 주장했다고 그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폭로하겠다고 해서 이 문제가 벌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그 개입했다는 내용을 정작 그 연락을 취했던 명태균 씨라는 분은 김건희 여사의 개입 정도가 거의 없는 듯이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금전 거래가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것도 이미 밝혀져 있고 그러면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첫째 하나는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명태균 씨가 받은 메시지 내용은 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또 비례대표를 주자고 했던 개혁신당의 인사가 있고 실제로 그런 거래가 있었으면 최소한 이해 유도죄는 충분히 해당이 되거든요. 선거법상으로. 그러면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지금 10월 12일까지인데 창원지검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또 억측만 벌어질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 내용도 뭐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도 불분명한 내용이 많고 명태균 씨 진술을 어느 정도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수처도 임박했으니 빨리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 이 입증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해 유도죄는 그 요구 내지 약속만 해도 충분히 제안하고 요구만 해도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개혁신당 관계자들까지 전부 다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사안 자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에 확인되지도 않는 내용 또 이번에도 또 영부인 사법 리스크로 끌고 가려는 이런 것보다는 빨리 조사 결과를 내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혹 부풀리기 수준의 정치 공방이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밖에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수사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 또 다른 사법 리스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요. 첫 번째 사건 선거법 관련해서 구형 인연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선거법 사건으로는 최고 수준의 구형이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근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보면 이 정도 사건에는 구형 2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파장이 크지 않은 어떻게 보면 반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에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슨 정치 공작이라느니 또는 정적 탄압이라는 이런 주장을 한다면 현재 선거법 수사는 전부 중단해야 됩니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 중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안이 가장 중요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가장 나쁜 범죄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가서 이거는 누가 하라고 해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온 국민 앞에서 떠든 내용이지 않습니까? 계속 언론에 대고 자기가 나와서 이야기한 것이고 김문기 처장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서 그 책임에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했던 거고 거기에 무슨 뉴질랜드 여행을 가서 같이 골프를 치고 했던 내용도 대선 과정에 처음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른다고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전 국민 앞에서 지속 반복적으로 했던 것이고 그것이 언론에 엄청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현동 사건이 문제가 되고 옹벽 아파트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되고 왜 종상향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남시가 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종상향 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한 거다라고 주장했는데 나중에 전부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어떻게 보면 언론에 보도가 된 각종 증거물을 그냥 정리해서 재판에 넘기고 그에 대해서 대법원 양형 기준에 맞춰서 구형한 것이라고 봐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김구 선생까지 끌어들여서 마치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한 듯이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맞게 법원에서도 선고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정해놓고도 양형 기준보다는 훨씬 적게 선고하는 것이 오히려 보통의 법원 판결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특히 민주주의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측면에서도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결을 해주기를 바라고 더 나가서 무슨
판사를 공격하고 검사를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 권력을 가졌다고 그런 사법부를 공격하는 일을 그냥 두고 보고 있으면요. 앞으로 재판의 독립성이나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이제 의심을 받게 될 거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사법권 독립을 지금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에서 아주 엄정하게 선고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를 지키는 소소한 행동 교육 캠페인 팀 팀장 김수빈입니다. 얼마 전에 전국 카페 개수가 1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해요. 치킨집보다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매년 나오는 커피 찌꺼기의 양 45만 톤 중에 35만 톤이 폐기물로 매립 소각되고 있습니다. 이때 13만 8천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요. 이 연간 처리 비용은 276억이 든다고 하네요. 폐기물로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는 비료, 축사, 깔개 또는 펠릿, 바이오 연료 등 순환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양이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소행이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카페에서 버려지는 이런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을 위한 수거를 하고 있고요. 퇴비로 거의 90% 이상 재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산성을 띠고 있어서 식물에 준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퇴비화를 거쳐야 식물에 이롭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제가 거의 1년간 수거를 해왔는데 커피 찌꺼기를 수거하면서 느낀 점은 그걸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무게가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실제로 저도 수거하면서 되게 무게를 많이 느껴서 힘들게 많이 수거를 했는데 이제 9월 28일 토요일에 망원 한강공원에서 커피 찌꺼기를 직접 시민들이 수거해보는 캠페인을 개최하거든요. 오셔서 함께 같이 행사도 즐기고 그런 기후행동을 같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가을이 뒤늦게야 찾아온 것 같습니다. 9월의 끝자락에서 폭염은 물러가고 평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았는데요. 현재 기온 서울이 18도, 파주는 12.6도, 경북 봉화 14.5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평년 이맘때 기온이지만 최근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졌기 때문에 더욱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온이 낮아지는 아침과 밤에는 긴 소매 차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도 아직 한낮에는 여름 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낮에는 25도로 웃돌아 평년보다 1에서 3도 정도 높은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27도, 원주 25도, 대전과 대구 26도, 전주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오늘까지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낮 기온은 2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네, 김영우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민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사건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뭐 적절한 구형이었다, 최고 수준의 구형이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경민. 네, 일단 뭐 법정형보다는 물론 낮지만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에서 보면은 최고 기준으로 적용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일각에서는 특히 민주당 중심으로는 약한 징역형이나 과한 벌금형이 나와서 100만 원 이상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네. 이 기준을 상급심에서 넘도록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 정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구형량이 나오는 거죠. 그 또 하나 좀 이상한 건 대개 한 달쯤 뒤면은 선고가 나오는데 한 달 반을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11월 15일이면은 굉장히 긴 시간을 재판부가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 걸 보면서 구형량도 세고 재판부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걸 가지고 두 가지 설이 공존합니다. 뭐 무죄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구형량에 이렇게 심한 만큼 굉장히 엄한 선고형이 나올 것이다라는 두 가지 설이 존재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두 개의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하나는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의 문제고 하나는 백현동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인허가가 나간 거냐라는 건데 김문기 문제는 사람 이름과 얼굴을 정확하게 아냐 모르냐라는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건 정말 어떻게 머리를 해부해보고 머리를 또 해부해본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중설이었어요. 그런데 검찰은 계속해서 김문기를 모를 수가 없다는 재판부의 심증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 모릅니다. 사실 재판부가 어떤 심증을 형성할지는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백현동 문제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21년 경기도 국감에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경기도 국감에 그 당시에 경기지사를 사퇴하면은 국감을 안 나가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경기도 국감을 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은 굳이 하겠다고 했던 거죠. 굳이 나갑니다. 예. 굳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패널을 준비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이것이 박근혜 정부 국토건설부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변을 했거든요. 네. 이 대목에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판부가 엄숙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약한 선고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아는 법률적 상식에 따르면요. 그리고 김문기 문제를 하나만 덧붙이자면 김문기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대장동 사건에서 이 김문기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네. 특히 초과이익 환수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핵심적 보고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김문기라는 사람을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심증 형성을 위해서 이 검찰이 뭐 엄청난 신문을 내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신문을 하거든요. 그 피고인 신문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사실은 드문 일인데 이것이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주목거리입니다. 의원님은 유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유죄가 될 거고요. 네. 벌금형, 징역형까지 나온다고 그러면은 재판부가 굉장히 엄숙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굉장히 심한 선고가 될 거고 벌금형을 만약에 재판부가 선택한다면은 굉장히 고액의 벌금형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100만 원 기준은 이제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의원직 박탈. 대개 1심에서 500만 원 이상을 선고를 하면 상급심에서 100만 원 이하로 선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네. 깎아줘도 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자, 김영우 의원님.
아마 이번 이제 검찰 구형이 어떻게 나중에 법원의 그 판결로 이어질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지금 다뤄지고 있는 이 사안 자체가 너무나 많이 알려진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대선 와중에 있었던 문제고 그래서 이것이 몰고 올 그 정치적인 파장이 굉장히 셀 것 같아요.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플랜 B 얘기를 아마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또 현실적으로 이제 국회 내에서는 민주당이 방탄 쪽으로 더 고삐를 조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이탈표가 없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에 또 고삐를 더 조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는 여야 갈등이 훨씬 더 첨예하게 그 대립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막연하게 이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 검찰 구형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1심 그 선고에 대해서도 그냥 이것이 정치 보복이다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혐의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그 정치적인 여야 갈등 투쟁으로 점점점 치닫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 내부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라 그럴까요? 그런 그 잠재적인 그 대권 주자들의 목소리가 이제 좀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도 굉장히 이제 혼돈한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예, 김영우 의원도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뭐 거의 자업자득이고 사필 규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이 구형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그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지 않나. 네. 우리가 지금 밝혀지고 알려진 어떤 증거라든지 사안만 놓고 보더라도 좀 그 유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사검사에 대한 뭐 무슨 탄핵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던데요. 네, 그건 뭐 지금 움직임으로 봐서는 할 것 같아요. 네. 검사에 대한 청문회도 하게 되고 10월달 내내 아마 이게 지금 한 달 반 이상이라는 굉장히 긴 선고 기간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사실은 한 달 정도면은 선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월 중순쯤에는 나오는 게 보통 통상의 예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긴 기간 선고를 잡았기 때문에 선고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정치적 결정들, 정치적 행동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기에는 당연하게 수사검사 얘기도 나오고 재판부에 대한 압력은 아마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행태를 이렇게 보면은 검찰 내지는 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판, 비난은 굉장히 재판 전후 내지는 평소에 정치 활동에서 많았습니다만은 재판부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영리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재판부에 대한 얘기는 거론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선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선고 형량에 대해서 아마 심한 얘기를 하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2심, 3심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와 2심 재판부를 향해서 압박을 넣는 아마 가벼운 얘기는 할지 모르지만 재판부 내지는 재판소 전체를 적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영리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자, 두 분 다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셨어요. 그리고 수사검사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압박은 있겠으나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는 하기 어려울 거다. 이게 2심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식에는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영우 의원 그럴 경우에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 그 갈등이 다시 분출되거나 균열이 본격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전망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서서히 뭐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내걸고 있는 그 25만 원 민생 그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부겸 전 총리도 그렇고
서서히 지금 그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 그 새로운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이제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번에 그 전남 영광, 뭐 곡성 군수 선거에 있어서 물론 지금 이제 대외적으로는 뭐 민주당과 조국 신당의 이제 강한 대결로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아마 지금 이낙연 전 총리 쪽하고 또 김민석 뭐 최고 위원 쪽하고도 지금 강하게 설전을 지금 벌이고 있고요. 그 전병현 그 새로운 민주당이죠. 당 대표하고 설전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갈등이 이제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보기도 어렵다. 근데 이제 아까도 방금 이제 수사 검사에 대한 탄압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갈 겁니다. 이제 검찰에 대한 어떤 강력한 비판, 그다음에 탄핵 청문회 열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검찰 수사권을 뭐 박탈하자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권 박탈하는 그 검수완박이라는 거를 하다가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다시 들고 나와가지고 이것을 종결짓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검찰을 압박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갈 길이 없거든요. 그래요. 그 말씀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 마저 하고 이제 다른 주제로 가죠. 그 재보궐선거가 판이 큰 판은 아닌데 그 정치적 의미는 더 좀 중요해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호남 그렇죠. 재보궐 지역 중에서 호남 두 곳이 지금 관심을 끄는 거죠. 나머지 지역은 별로 민주당 입장에서나 야당 입장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아마 호남 지역 두 곳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중에서도 특히 영광 지역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은 그 영광 지역을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질 것이냐를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박빙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이제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소리들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남 지역 두 곳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전국적인 의미를 특히 야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인을 하는 거고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서 하고 뭐 지금 난리를 치는 거죠. 조국 혁신당도 뭐 거의 올인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본회의를 팽개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선거 결과는 아마 뭐 여러 가지 지금 사법 리스크니 뭐니 이런 것과 엇갈리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과의 싸움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라는 전술적 선택도 그렇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 이 선거 결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아마 내후년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있는데요. 그 선거를 앞두고 이게 하나 이제 예고전이 될 텐데 내후년 선거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민주당하고 조국 신당 쪽하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 건지 그거를 판가름하게 되는 그 예고전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결과를 놓고 내후년 선거도 야 이거 이대로 갈 것인가 서로 각자 후보를 낼 것인가 선거 연대를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아마 그냥 그 단일화 공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그 예고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 상황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직 본격적인 선거 기간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뭐 그냥 정치적으로는 의미를 크게 둘 이유가 없는 재보궐선거, 뭐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좀 다르지만 이건 또 정당이 개입하지 못하니까 이렇게들 생각했는데 의외로 하나하나가 다 정치적으로 의미를 갖게 돼서 그렇게 됐어요. 그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체코를 2박 4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만찬을 하는데요. 그 지도부 만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얽혀 있는 국정 현안, 특히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문제라든지 이게 정부와 그 한동훈 대표 사이에 약간의 이 견해 차이도 있었는데 잘 해소가 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우 의원님? 아직까지는 뭐 현재 진행 중이고 사실 뭐 2박 4일이죠. 그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은 체코 순방 때 어떤 그 원전 그 협의나 협상이 있느냐 뭐 이런 거보다는 예를 들면은 공항에 마중 나가거나 환송 나간 한동훈 대표와의 그 악수 이게 어떤 장면을 연출했느냐 어떤 사진을 찍었느냐 네. 이거였고 그다음에 또 24일 지도부와의 그 만찬도 만찬 전후에 무슨 그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실갱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여당과 용산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당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언제든지 논의해야 되고 언제든지 전화 통화해야 되고 이런 것인데 이 식사하는 것도 보류됐다가 그다음에 또 독대를 요청하는 게 이렇게 또 미리 또 알려지고 세간에 이것이 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또 파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양쪽이 다 미숙해 보인다 생각을 하고 뭐 미숙 성숙을 떠나서 공익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은 그런 염려는 끼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개탄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윤한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라는 당위론적인 얘기는 뭐 김 의원의 얘기로 족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실을 보면 뭐 독대를 할 거냐 말 거냐 독대 얘기를 누가 흘렸느냐 그러면서 서로 용산과 여당이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이런 걸 보면 독대가 뭐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심도 있는 얘기 내지는 양과 질에 있어서 의미 있는 독대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이루어진다고 해도 뭐 그렇게 엄청난 뭐가 합의점이 찾아질 것 같지도 않고 이 윤한 갈등은 지금 비대위원장이 된 게 한동훈 위원장이 작년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딱 올해 개월수만큼 윤한 갈등은 지속되고 있고 이 갈등이 이번에 내일 만찬으로 해소될 것 같지도 않고요. 이건 전국의 상수 특히 용산과 여당 사이에 상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뭐 성남공항에서 뭐 악수를 몇 초 했느니 뭐 누구하고는 50초 했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다 이것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대 이후에 보면 7월 30일 날 비공개 회동을 해서 뭐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8월 말 식사는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뭐 추석 연휴를 핑계로 해서 날려보내고 이번에 만나는 건데 이 하여튼 모든 절차 자체가 비상식적입니다. 이렇게 당정 갈등이 심한 경우가 물론 전에도 있었죠. 있긴 있었는데 지금 시국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당정 갈등을 해가지고 누가 득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동반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당정 갈등을 이렇게 지속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걸 좀 염두에 두고 당정이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네. 신경임 의원님 말씀하신 김에 그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했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것을 둘러싼 또 공방과 야당의 공격이 거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금방 해소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했다는 그런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국민들의 마음속이나 여당의 이 계산 속에는 이건 뭐 충분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면 팔수록 뭔가 나온다는 생각이 굉장히 진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걸 그냥 야당이 넘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건은
아마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될 거고 이 건의 파급 효과는 사실 이준석 대표에게도 굉장히 지금 많이 가고 있고 이준석 대표의 신뢰를 직격하는 것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당도 여권이라고 만약에 광의의 여권이라고 본다면 여권 전체에 주는 타격은 굉장히 클 겁니다. 야권으로서는 공격 안 할 수 없는 호재 또는 사안이다. 호재라기보다는 이걸 넘어가면 야당의 존립의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김영우 의원님. 그렇죠. 지금 야당은 아마 이거 정치적으로 명태균 게이트로 아마 끌고 갈 거예요. 이게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게 또다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계속 그 보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 어떤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것을 아마 계속 이슈화시키지 않을까 싶은데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공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매우 복잡하고 하지만 또 증거를 확인하기도 쉽지는 않고 또 이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당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또 어떤 증거가 없이 무슨 사법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수사를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내부자 고발이나 폭로라든지 또 취재라든지 그거에 대한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이 이슈가 계속 지속될 텐데 결국 윤석열 그 정부로서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이름이 거론되는 또 여러 당의 당 대표들 또 굉장히 좀 곤혹스럽지 않나 싶은데 굉장히 그 민생과는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는 혼란을 가져오지 않겠나 싶은데 글쎄요. 이것은 뭐 그렇다고 해서 사실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공방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상당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리고 야권으로서는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아니 여기에 이제 돈 문제까지 같이 결부가 돼가지고 이게 22년 8월달에 돈이 오고 간 것을 23년 12월이죠. 작년 말에 경남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사건이 이제 이번에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설명이 보면은 미심쩍어요. 김영선 전 의원도 그렇고 그 명태균 씨인가요? 이분 설명도 그렇고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도 미적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결부가 되면서 게이트로서는 뭐 굉장히 훌륭한 요건을 갖췄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계속 좀 추적해 봐야 될 관심 갖고 들여다봐야 될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9월 19일이 그 문재인 대통령과 또 문재인 정권의 그 외교안보 라인에서 일했던 사람들 또 진보 진영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6주년 9.19 6주년 기념식을 김대중 센터에서 했어요. 컨벤션 센터에서 했는데 이 자리에서 갑자기 통일하지 말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이 나와서 이게 뭐 굉장한 뭐 파문이라 그럴까요? 후폭풍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걸 갖고 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 의견들을 좀 듣고 싶은데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글쎄 같은 자리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정면으로 사실은 거스르는 얘기를 당시에 비서실장이 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아마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면 임종석 정치냐라는 비판이 나오게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근데 말하자면 임종석 전 실장의 이 현실론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언제부터 나온 거냐면은 91년도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그때 됐잖아요.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남북한은 따로따로 국가로서 존립을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현실론이 우리 사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큰 목소리는 아닙니다만 꾸준히 이어져 와서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정세현 전 장관 같은 이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현실론을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이
갑자기 적대적 이국가 관계론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은 그럼 같은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물론 않습니다. 이 현실로는 평화가 중요한 거지 지금 통일이 중요한 거냐라는 그 인식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시점에 더군다나 9.19라는 매우 상징적인 행사에서 그것도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하는 행사에서 전직 비서실장 내지는 사실은 통일에 관한하는 임수경 방북 문제 때문에 어떤 한 획을 그었던 그 주도적인 인물이잖아요. 네. 그 당시 전대부장으로서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시끄러운데요. 사실 적절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완벽하게 김정은에게 주파수를 맞춘 발언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은이 얘기하는 그 두 개의 국가론은 정상적인 두 개의 국가론이 아니에요. 결국은 북한이 하는 도발 이런 게 이제 민족 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고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북한 체제를 유지하게 하고자 하는 그 일환으로서 지금 두 개의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거지 무슨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내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태까지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고 하고 또 9.19 남북 공동선언을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준비한 그때 준비위원장이었잖아요.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지금에 와서 임종석 전 실장이 갑자기 더더군다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요. 그것이 바로 북한 김정은이 원하는 거죠. 두 개의 국가로 내세우면서 대북과 관련해 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조금 더 있으면은 저는 두 개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있었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종전협정으로 가자라고 하는 얘기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종석 전 실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의 그런 전략이나 의도, 어떤 목적하고 굉장히 부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뭐 반통일은 물론이고요. 이것은 북한의 그 장단에 맞추는 행동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두 분 말씀을 이제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 임종석 전 실장이 제기한 통일하지 말자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토론이 필요하고 정치적 공방이 필요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게임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 네. 제가 게임을 잘 몰라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자랑은 아닌데요. 자, 이 게임 회사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해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 약 80만 명에게 219억 원을 보상을 했다. 이게 이제 보도입니다. 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이 넥슨이 만든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네. 이게 2003년에 출시가 돼가지고 여전히 인기가 많으니까 장수 게임입니다. 20년이 넘게 장수를 했죠. 근데 이제 여기에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확률을 이용자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어떤 장비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그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확률을 사는 겁니다. 근데 메이플 스토리에서 문제가 된 아이템은 레드 큐브, 블랙 큐브 이런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걸 사가지고 장비의 능력을 일정 확률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질 수도 있고 안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 확률을 이제 돈을 주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은 총 2개인데 그 4개가 되고 6개가 되고 막 그런 식입니까? 그런 방식이라기보단 어떤 총이 있으면은 이게 뭐 권총이었는데 장총이 된다는 식으로 예를 들자면은 그냥 이건 아주 비유인데요. 그러니까 더 강해지는 방식으로 더 세진다 이거죠. 네, 더 강해지는 방식으로 되는데 그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정 확률을 이제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확률이라는 게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시를 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레드 큐브를 사면 몇 퍼센트의 확률로 뭐 더 좋은 아이템이 된다 이렇게 공시가 돼 있는데 문제는 공정위가 이걸 다 따져 보니까 낮은 확률을 넣었더라는 거예요. 공시한 것보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사기 행위가 될 수가 사기네.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공정위가 들여다 보다가 지난 1월에 이미 8개월 전이죠. 그때 넥슨의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116억 원. 네. 그런데 이 넥슨이 그거를 그럼 아까 219억 원 보상하겠다고 제가 맞아요. 했다고 네. 전해드렸잖아요. 네. 과징금보다 더 많은 한 2배 가까운 돈을 보상하겠다고 한 거네요. 그 일종의 이제 돈을 좀 더 쓰더라도 뭐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런 신뢰를 취지로 회복하기 위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징금 116억 원은 순수하게 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보상은 게임 안에 아이템으로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게임 머니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현금화가 가능한 돈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게임 회사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과정이 어땠냐면 이 당시 116억 원 부과도 거의 최대치였거든요.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공정위가 일단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한국소비자원이 피해자들을 모집을 했어요. 피해자들 한 5천 명을 모은 다음에 이 집단 피해자들하고 넥슨 사이의 조정 절차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한국소비자원 안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거 이제 일단 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 과징금 맞기 전에 너희끼리 한번 좀 조정을 해봐라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13일에 결정을 내렸는데 이 5천 명한테 뭐 예를 들어 레드 큐브는 사용액의 3.1%, 그다음에 블랙 큐브는 사용액의 6.6%를 넥슨 캐시로 지급을 해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게임 머니군요. 게임 머니인데 현금화가 돼요. 현금으로 다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에 가까운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넥슨이 이걸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5천 명이 이제 집단 조정에 참여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가 문제된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시해 놓은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을 실제로 적용해 나왔던 그 기간인데 이때 대상자들한테 다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5천 명이 아니고 그때 이용한 사람들 80만 명이 된 거죠. 그리고 1인당 평균 보상 금액이 20만 원에서 많이 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00만 원까지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다 해보니까 총 보상액이 219억 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나는 이 조정안 받아들이기 싫다 이런 소비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80만 명에 219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2007년에 집단 분쟁 조정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역대 최대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동일한 피해를 본 모든 소비자한테 좀 적극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런 사례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그 공시한 확률보다도 더 낮은 확률로 게임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조작했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게 봐야죠. 의도적으로 한 거죠. 어쩌다 실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퍼센트를 공정위가 확인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그 일종의 사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의 불공정 행위가 넥슨 말고 또 다른 게임 회사들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다. 이게 지금 공정위의 입장입니까?
맞습니다. 좀 5곳이나 더 있어요. 사실 굵직한 회사들의 게임들이 대부분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크래프톤, 위메이드, 그라비티, 웹젠, 컴투스 이런 굵직한 회사들의 게임이 다 연관이 돼 있고요. 다 비슷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라비티의 게임 중에서는 라그나로크라는 게임이 이제 적용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원래 뮤아크 엔젤이라는 웹젠 게임 예를 들어볼게요. 0.25% 확률로 올라갈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아이템을 149번 쓸 때까지 확률이 0%였다. 이런 걸 공정위가 밝혀낸 거예요. 아하. 그리고 예를 들어 위메이드의 나이트크로우라는 이런 게임은 어떤 이제 아이템을 얻는 확률이 0.198%라고 표시가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0.01%였습니다. 좀 낮은 거죠. 즉 그냥 간단한데 모두 공개한 확률보다 낮게 확률을 조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넥슨이 게임업계 맏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게임사들도 보상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관측은 되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는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넥슨은 좀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을 좀 쓰더라도 그 소비자들, 이용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래 쓸 돈을 안 쓰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은. 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말씀하신 게임들 있잖아요. 네. 미아크 엔젤이나 또는 라그나로크요. 이런 건 제가 광고에서도 본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TV 광고할 정도로 이게 크죠. 게임 회사의 주력 상품이란 뜻인가요? 네. 이 게임 회사들이 이제 돈을 버는 방식을 좀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옛날에 좀 게임 하셨던 분들은 게임기를 사고 그다음에 팩을 사고 이랬던 기억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CD를 그렇죠. 사고. 예. 그 게임기 사달라고 그랬지 애들이. 네. 그러니까 그게 예전엔 주요 수익원이었죠. 게임기도 팔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팩, CD 이런 걸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고 네. 게임을 하는 중에는 돈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죠. 그것만 사주면 이제 게임기 끝나는. 사줄 때 목돈이 들어간 거죠. 네, 그렇게 하면 끝나는 방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과금 방식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휴대폰으로 할 때 무료로 할 수 있는 게임들 많거든요. 일단 무료로 다운받아서 그냥 하다가 보면 돈을 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진행이 좀 잘 안 된다거나 그래요? 아니면은 내가 너무 약해서 더 강해지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게임을 지니까. 네 그리고 게임을 좀 더 수월하게 하고 싶어서 돈을 쓰게 하도록 하는 방식을 과금 방식이라고 하는데 아하,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팩을 팔고 게임기를 팔고 이런 방식이 주였다면 요새는 이 과금 방식이 상당히 주요한 수익원으로 올라왔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요 큐브가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이 돈으로 들여온다라는 거예요. 네. 즉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 좀 발달하고 온라인 게임 보급이 되면서 정액제 형식으로 많이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를 내고 하거나 아니면 혹은 무료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게임 회사들이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으로 아이템을 팔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있어요. 이 과금 방식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게임 회사들이 이제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게임 자체를 좀 재밌게 만들고 하면은 게임 자체를 많이 팔고 그럼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런 방식보다는 게임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소비자나 이용자들이 돈을 더 쓸 수 있도록 만들까 여기 집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행성에 좀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확률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되고 이런 점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행성 위험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다니까 그 위험성이 훨씬 높아지겠네요. 많이 이제 대표적인 게임이 오래된 게임이 NC소프트의 리니지 시리즈인데 여기에 여러 장비들이 나오는데요. 좀 비싸게 거래되는 걸로 유명한 장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집행검이라는 그런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는 서버당 100자루 정도밖에 안 되는 귀한 그런 칼이고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수십 명의 이용자들이 힘을 모아야지 재료를 모아가지고 이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한 검이고. 그럼 이거 하기 위해서 몇십 명이 팀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팀플레이를 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아까 이 확률로 강화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장비가 더 세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플러스 1, 플러스 2 리니지에선 이런 방식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제 올라갈 때 예를 들어 올리는 데 쓰는 장비도 아까 레드큐브 이런 것처럼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만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가면 이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아예 이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실패를 하게 되면. 그러면 애를 써서 사실은 또 돈도 좀 들여서 이걸 했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없어진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겠네. 그렇죠. 계속 새로 사야 되고 그래서 이 플러스 1,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럼 예. 예를 들어 플러스 9까지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확률을 견뎌낸 거잖아요. 없어질 그러네. 위험을 감수하고 엄청난 리스크를 견뎌낸 건데 이런 것들은 뭐 서버마다 다르긴 한데 뭐 5억 원에서 18억 원 정도까지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플러스 9 집행검 이런 것들은 에이, 게임 아이템이 네, 집안집 값이 네, 실제 이렇게 거래가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야, 이게 이제 이거 게임 상에서 나오는 요지경이네. 네, 이 확률에 이용자들이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 거죠. 이 확률이 공시된 것보다 그럼 아까 그 5억 10억 얼마짜리 네. 그게 이름이 뭐예요? 집행검. 집행검. 네. 이거 하나를 게임 아이템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검은 아니잖아요. 게임 속에 있는 거죠. 게임 속에 있는 이 아이템 하나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막 10억, 20억 가까운 그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맞습니다. 시장에서 당연히 이제 수요가 맞아야지 수요 공급이 맞아야지 거래가 되는데 이게 딱 정해진 가격이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실제 판매된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액수가 그래요?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템을 갖고 있으면 진짜 무적이 됩니까? 그 게임 세계에서는?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건 뭐 명확하겠죠. 근데 다른 요소들도 있으니까 그걸로 뭐 무조건 100% 이긴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 게임을 프로 게이머들이 있잖아요. 네. 그 프로 게이머들도 이런 아이템을 이렇게 획득하고 또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프로 게이머들이 하는 게임의 종류들은 이렇게 캐릭터를 계속 그 강화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꾸준히 하는 종류가 아니고 시작할 때마다 뭐 리셋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시작할 때보다 다시 다 공평한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프로 게이머들은 순수하게 실력으로 승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그 캐릭터를 키운다라고 하잖아요. 일종의 자기 아바타를 만들어서 이거를 장기간 동안 키워가는 그런 게임들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프로 게이머들하고는 또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 캐릭터를 강화시킨다거나 이런 여지가 없잖아요. 그야말로 전략 게임이죠. 전략을 하고 자기 뭐 기술 이런 뭐 전략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고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이제 이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게임 방에 혼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팀 플레이를 하고 거기에 뭐 밤을 꼬박 세우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게 이런 것들이군요. 그러니까. 근데 꼭 그렇다고만 볼 수 없는 게 혼자서 하는 게임 종류 중에서도 과금 방식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하다못해 야구 게임 같은 것들도 다 과금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이제 뭐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뭐 다 뭐 집단적으로 모여서 게임만 한다. 어쨌든 재미를 높여주는 게 그런 게임이니까. 요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런 부작용도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게임 회사가 사실상의 사기 수법으로 돈을 벌었던 사례가 것이 있고, 적발이 됐다. 네, 그게 적발이 돼서 이만큼의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게임 회사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금 보상에 나서고 있다. 넥슨이 그렇게 했습니다. 네. 대충 제가 이해가 되네요. 네. 다행입니다. 다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한 번 더 뉴스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경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 차량들이 급격히 늘면서 곳곳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남 순환로 수서 방향 서초터널 안 1차로에 사고 나서 터널 진입로부터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 성남쪽 청담대교 남단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또 반대 도심 쪽은 복정부터 탄천 1교까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부터 성내까지, 시흥에서 수암터널까지 밀리는데요. 그 사이 시흥 1차로에는 사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인천 나들목 지나 3, 4차로에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일대 정체고요. 이후 부천에서 신월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칠곡 분기점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금호 분기점부터 정체고요. 이후 회덕 분기점 지나기 어렵고 경계권에서는 기흥에서 수원까지 또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까지 정체길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음성 나들목 일대 밀리고 있는데요. 금왕휴게소에서 진행되는 작업에 여파받고요. 또 평택 분기점에는 화물차 사고 나서 일대 다소 혼잡한 모습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스포츠 먼데이입니다. KBS 김완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저 프로야구 이제 기아가 1위를 일찌감치 확정지었고, 네. 삼성이 2위를 확정지었어요. 네, 어제 확정지었습니다. 네. 어제 이제 키움과의 경기였는데 9대 8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거 삼성이 결정적인 순간에 몰리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승리를 거두면서 2021년 이후 3년 만에 이제 다시 가을 야구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삼성이 사실 그 시즌 초반만 해도 중위권 정도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어요. 근데 네. 의외로 타선도 막강해졌고요. 그리고 뭐 투수는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데 원태인 선수가 차분차분히 던져서 지금 15승 단독 선두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곽빈 선수가 14승을 하고 있어서 곽빈 선수가 한 번 더 이기게 되면 다승 공동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올 시즌 뭐 원태인 선수가 국내 투수 중에서는 가장 많은 승수를 올린 선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삼성의 홈런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구자욱 선수가 17경기에서 11개를 터뜨리면서 올 시즌 33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구자욱 선수만 있나? 김영웅 선수가 26개, 박병호 선수가 22개, 이성규 선수 21개, 에레디아 외국인 선수 20개. 그러다 보니까 전체 180개예요. 대단하네. 네, 그래서 기아가 지금 우승한 기아가 뭐 김도영 선수라든가 최용호 선수, 나승엽 선수가 있는데 그래도 159개거든요, 지금. 기아보다도 홈런수가 많군요. 네, 많습니다. 21개가 많아요. 1위와 2위가 21개 차이 나기는 쉽지 않은데 그 삼성이 그래서 이제 사자 군단이 이제 홈런 군단으로 이제 변모가 됐다. 그래서 이걸 기록을 찾아보니까 2003년에 이제 우리가 이승엽, 마혜영, 그다음에 이제 그 양신이라고 하는 양준혁 선수, 그러니까 이름하여 그 이마양 트리오가 있을 때 그때 홈런 1등한 이후로 21년 만입니다.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어제 이제 2위를 확정짓는 경기를 하면서 이제 24,000여 그 라이온스 홈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자욱 선수가 잘하겠다. 나머지 경기에도 그래서 가을 야구에 한번 뭔 걸 보여주겠다. 뭐 지금 상황이라고 한다면 삼성이 플레이오프에 직행했기 때문에 준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오는 팀하고 경기를 해서 아무래도 뭐 체력적으로나 지금 상황이 좋아서 기아하고 만약에 우승 경쟁을 펼치게 된다면 이것도 좀 볼거리가 되죠. 기아 대 삼성, 삼성 대 기아. 예. 그게 이제 이 리그전하고요. 그러니까 리그가 보통 몇 달입니까? 리그가 한 6개월 되면서 144경기씩을 치르게 되거든요. 이거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우승을 다투는 그 코리안 시리즈 7게임인가요? 이거 단기 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양상이 많이 다르다면서요. 양상이 많이 아무래도 다르죠. 이제 집중력도 좌우가 되게 되고 뭐 그 장기 레이스를 펼치게 되면 전체적인 부상 관리라든가 이제 로테이션을 신경 써야 되는데 사실 7경기하는 단기전이 되고 예를 들어 첫 2-3경기를 이겨야 된다고 한다면 총력전이 펼쳐질 거거든요. 그런데 홈런 타자 5명이 있다. 이 얘기는 결정적인 순간에 뭐 이 선수들이 다 출전해도 좋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바꿔서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나가서 결정을 지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지금 보면 삼성하고 기아를 비교할 때 기아가 워낙 우승을 많이 해서 뭐 유리하지 않냐 그런데 삼성도 8번이나 우승했어요. 그리고 지금 2014년 이후에 우승이 없기 때문에 우승에 대한 욕심도 날 겁니다. 10년 만에. 그러면 우승 도전.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기아가 이범호 감독인가요? 네, 이범호 감독. 삼성은 삼성 감독은 제가 김한수 기자의 허를 찔렀습니다. 그 이범호 감독은 시즌 중에 감독으로 올라가서 지금 이 리그 우승까지 일단 차지를 했는데 보통 맏형 리더십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범호 감독이 이제 그 80년생이다 보니까 감독치고는 좀 이제 연령이 좀 그래요. 그래서 맏형 리더십의 대표적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를 다그치기보다는 함께 같이 가는 것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범호 감독이 초보 감독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글쎄, 의외로 결정적인 시기에 그 젊은 선수들을 굉장히 잘 쓴 거죠. 김도영 선수를 포함해서. 삼성은 박진만 감독. 네, 박진만 감독. 현대에서 자라서. 박진만 감독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박진만 감독은 사실 그 조용하고 차분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그래서 가장 비교되는 게 지금 그 KT의 이강철 감독처럼 조용하고 차분하고 티를 별로 안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차분하게 관리가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런가 하면 이게 5위까지 저 플레이오프에 들어갑니까? 예, 이제 와일드 카드라고 해서 이제 5위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5위 경쟁이 예전에는 이제 한화 롯데가 5위까지 갈 것이냐의 문제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럼 1위 기아, 2위 삼성은 확정됐고 3, 4는 어떻습니까? 3위는 지금 LG고 4위가 두산이고 이제 5위가 어제 이제 SSG 한 자리 놓고서 지금 다투는 거네요. 예. 사실 지난 주말 그 3, 4위가 맞경쟁을 펼쳤어요. 기아 그 LG하고 두산이 잠실에서 맞대결을 펼쳤는데 첫 경기를 두산이 이기면서 한 경기 차까지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블헤더 2차전을 LG가 가져가고 어제 LG가 다시 이기면서 이제 LG는 한 경기만 더 이기면 4경기 남았는데 한 경기만 더 이기게 되면 3위를 확정지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두산이 되게 어려워지는데 두산이 4위입니다. 근데 이제 5위하고 한 경기 차, 또 6위하고는 한 경기 반 차예요. 그 마지막까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6위 팀이 2연승을 거두고 두산이 2연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4, 5, 6위가 굉장히 그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SSG가 어제 그 KT를 이기면서 6연승을 달리면서 갑자기 치고 올라왔어요.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긴장하는 건 두산 그리고 어제 진 KT도 좀 긴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SSG는 지금 두산, LG 또 NC 이렇게 두산, LG라는 강팀이 좀 남아 있고 KT는 그나마 롯데와 키움. 그래서 가을 야구가 조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데 상황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치열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러니까 천만관중 넘기는 것 같아. 짜릿짜릿하죠. 그 리그 자체가 드라마예요. 네네. 자, 축구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도움골 통산 100도움이요. 이거 대단한 기록이네요. 네, 대단한 기록입니다. 사실 경기를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좀 넣어야 되지 않냐. 지금 2골이거든요. 골을 좀 넣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브래드포드하고 경기에서 경기 시작하자마자 1분 30초 만에 한 골을 먹었어요. 다행히 이제 10분 만에 만회를 해서 1대1 상황에 갔었는데 28분부터 손흥민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기회를 잡아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브레넌 존슨에게 패스를 해서 역전골을 만들고요. 그리고 후반 40분에는 그 매디슨의 쐐기골까지 도와서 3대1 역전승을 이끌면서 본인은 도움 2개. 근데 이 도움 2개를 추가하는 순간에 유럽에서 총 100번째 도움을 기록하게 됩니다. 독일 함부르크 때 3개, 그다음에 레버쿠젠에서 11개, 그리고 이제 토트넘에서 86개. 근데 그 EPL만 따지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컵 대회도 나가고 유럽 대항전도 나가잖아요. EPL만 따지면 64개입니다. 64개는 토트넘 역대 2위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1위가 누군가 봤더니만 이제 데런 앤더슨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데런 앤더슨이 68개입니다. 몇 개 안 남았다. 4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 보통 손흥민 선수가 2자리 골에 2자리 가까운 도움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토트넘에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한 선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단주, 팀, 감독, 선수 입장에서 골 많이 넣는 선수가 좋아요. 도움 많이 주는 선수가 좋아요. 아무래도 골 많이 넣는 선수가 1차적으로 좋죠. 근데 결정적일 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골보다 가치 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데 골만큼 가치 있는 도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그 특별한 공격수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면 많은 공격수를 가지고 있다면 도움을 해주는 건 좋겠죠. 그래서 매디슨이라는 선수가 실제로 이제 쐐기골을 넣은 매디슨이라는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손흥민은 골을 많이 넣는 선수다. 근데 손흥민이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는 따라 들어간다라고 그러죠. 손흥민이 언젠가 우리를 보게 되면 공을 줄 거니까. 그래서 손흥민은 그 개인의 기록보다는 팀을 생각하는 가장 이타적인 선수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도움도 가치가 크죠. 네, 그 도움을 보면 이제 사이드에서 멀리 센터링을 할 때는 그건 도움밖에 할 수가 없지만 중앙에서 쇄도에 들어갈 때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 선수 얘기대로. 자기가 쏠 수도 있는데 더 기회가 좋은 다른 선수한테 패스하는 경우에 진짜 진가가 발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를 지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혼자 개인적으로 끌고 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공간이 확보된 한마디로 자리가 빈 선수에게 주는 그런 시선, 시야 이런 것도 선수의 분명한 능력이기 때문에 네. 손흥민 선수가 슈팅 능력 못지않게 넓은 시야를 갖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른 이 독일 축구에 뛰고 있는 정우영 선수 데뷔골, 네. 또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 예, 좀 소식 전해 주실래요? 예, 정우영 선수가 이제 지금은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라는 곳에 가 있어요. 원래 슈투트가르트 소속인데 이 팀에 이제 임대되어 갔는데 3경기 만에 호펜하임 경기에서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팀이 1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데뷔골을 터뜨렸는데 팀이 2대1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데뷔골이 결승골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뭐 이 선수 되게 그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선수거든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8골을 넣어서 차세대 스트라이커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밀어줄 선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대표팀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에 도움이 될 거고요. 김민재 선수 개막전은 좀 불안했는데 3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하면서 브레멘과의 경기에서는 팀의 5대0 승리를 도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안정된 수비를 펼쳤고 무엇보다도 상대 역습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축구팀에 가게 되면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약한 팀들은 수비로 잠그다가 우리 팀에게 역습을 시도한다. 그럴 때 차단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 그런 걸 보게 되면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살아나는 건 네. 우리 대표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우영 선수, 김민재 선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김완수 기자였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 전격 시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